AI가 문제를 풀어주는 시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심지어 저는 이제 강연하는 거 좋아하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AI 시대 이런 거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해요. 제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제가 실력이 부족하면 가서 선생님끼리 토론을 하시는 걸 제가 유도하는 방식이든 이런 강의 많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아직 선생님들 사이에서 결론이 안 났어요, 완벽하게.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걸 아이가 AI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를 우리는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거를 권장해야 될까요? 어차피 살아갈 세상인데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학생 때 안 돼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약간 접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난 시절까지 하지 않던 두 가지 문제되는 발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모르겠다는 말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니? 챗GPT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줘요. 근데 심지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챗GPT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 계산기에 넣어봐요.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이게 이거 되게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챗GPT 이제 맹신하게 된다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면 챗GPT가 그러던데. 요즘엔 챗GPT 말고도 있죠. 근데 아이들 머릿속에 아직도 챗GPT라는 이제 대명사처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 얼마 전에 누가 올해는 야구팀이 뭐 누가 우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챗GPT가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이런 걸 이제 구루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냥 내 근처에 구루가 있으니까 그 구루한테 물어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건 이제 우리가 구루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구루 이펙트가 그냥 모든 아이들한테 약간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 두 번째는 챗GPT 얘기하는 게 지금 챗GPT 거짓말 한다. 뭐 이런 거, 사람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챗GPT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건 이제 사실 AI 시대 이전에 우리가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사실 AI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킬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자기 유튜브에 나온 게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은 어느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게 뭘까요? 그게 유튜브 피드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점점 강화해서 보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이들이 딱 유튜브를 펴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게임 천재. 근데 게임을 조절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펴면 그냥 게임 얘기가 계속 나와. 얘는 게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아이돌 얘기하면 그냥 아이돌 쫙.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정치.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막 애니메이션 얘기 검색하기 시작하면 그냥 애니메이션을 막 유튜버 몰빵해주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 이 정보의 어떤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강조를 꼭 해줘야 된다. 이거는 지금 네가 보고 싶은 거를 유튜브가 보여주는 거지 네가 지금 세상의 전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이들이 꼭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너무 게임이 많다 그러면 내가 게임에 지금 너무 빠져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방법. 이게 심지어 AI 시대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AI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왜? AI들이 어른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AI가 사람을 보고 배우거든요. AI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그 중에 거짓말도 들어가 있고 그냥 둘러대는 것도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명분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뭐 속된 말로 약간 이게 뭐랄까요? 약 파는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AI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AI가 요거는 거짓말을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순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시간이 오듯이 AI가 벌써 그런 일이 벌써 보고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만해 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만했지만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그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AI가 선하고 다 알고 있는 진실만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게 저는 앞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어른들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너무 몰라요. 어른들이 이걸 잘 알고 아이들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고민을 시키고, 이거는 학교에서 시켜도 될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가정교육의 영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시대, 아이들의 기기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어느 쪽이냐면,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자동차는 19세 이하에게는 면허증을 주지 않아요. 왜? 위험하고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AI의 사용 연령이 원래 정해져 있어요. 원래 챗GPT도 19세 이용 사용할 수 있고요. 13세, 14세 아이들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19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에 클로버 있죠? 19세 이상 사용입니다.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뭐 저기 다른 것도 다, 제미나이 다 사용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AI를 못 다루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다룹니다.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예 막을 수 있느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노력은 필요하고, 이 결과들이 너네가 책임질 수 없는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좀 강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AI도 사실 사용 면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유튜브도 그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유튜브랑, 뭐 유튜브를 아예 못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와 볼 수 없는 유튜브를 구분해서 사용하잖아요. 저는 곧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는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다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써볼까? 신기하지?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우려가 돼요. 그냥 너무 심한 구루 이펙트, 그 다음에 맹신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고, 또 AI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AI 시대일수록 수학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원래 수학의 모든 학문들의 약간 뭐 기본이 되고 막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고 되게 이론적이고 되게 약간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 기본기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지고요. 진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냥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을 뽑으려고 회사들도 난리예요. 반도체 회사들도 AI,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들이 수학과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금융, 뭐 부동산, 뭐 투자, 이제는 이것들이 다 경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단계에 갔어요. 경험으로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바둑도 그렇잖아요. 바둑을 많이 둔 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절대 AI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발로 뛰어도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여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발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는 자연학부 박사잖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딴 게 10년 전이에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시작하셨냐면, 그때 실험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논문 데이터들을 싹 긁어 와가지고 내가 하는 실험의 예상 데이터를 미리 내주는, 내가 하지 않은 실험까지 얘가 다 예측해주는 그런 툴을 만든 연구를 벌써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10명이 2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수학이다. 그게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과목은 뭐다? 수학이라는 거죠. 이거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교수님은 이제 AI에 좀 더 특별하게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해요. AI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수학과, 그러니까 AI 전공과 뭐 생기겠죠. 앞으로 또 AI가 인기니까 뭐 AI 무슨 융합, 뭐 창의공학과 뭐 막 생기겠죠. 이름 멋있게 지어서. 근데 AI를 하는 과는 어디냐? AI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수학과다. 이제 수학이 정말 이 세상의 중심인 세상에 다시 오고 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취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 수학과 다니는 사람 찾았어요. 알고리즘을 하려고. 그리고 제 아내가 지금 제 아내도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건축공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축공학에서 뭘 하냐면 건물 에너지를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건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하면 건물에 들어간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한 사람인데, 결국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일하는 사람 누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뭘로 구현해 줘야 되냐면, 이제는 다 이렇게 식으로 쓰고 뭐 PPT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아이디어들이 다 알고리즘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수학과에 나온 사람들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죠. 와이프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주세요 라는 거를 수학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와이프만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IT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핸드폰 배터리 최적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금융, 당연히 금융은 누가 할 거예요? 금융은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추천하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추천하면 좋겠다. 자, 근데 이거를 내가 모든 사람한테 추천할 수 없으니까 이걸 누군가가 대신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다 수학과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을 하면 써먹을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이제 이 세상은 알고리즘의 세상이 됐는데, 그 알고리즘을 다루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알고리즘이 없는 세상은 이제 없거든요. 정말로 저 편의점에서 이게 물건을 팔거나, 정말로 아니면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 빨고는 아마 다 알고리즘이 필요할 거예요. 누구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 알고리즘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결국은 수학에서 배울 수 있다.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메인 날리지는 뭐냐면, 여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기본이 되는 각 분야의 이제 기반이 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면 그 도메인 날리지를 실제로 구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거나,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되게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저도 지금 어떤 사람을 뽑고 싶냐면, 코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폴더를 여기다 만들고 폴더 이렇게 만드는 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금 컨택을 해서 한 명은 다음 달부터 일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10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뭐다?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명히 전공들도 나올 거고,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격증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영어나 운전면허 시험처럼 나는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증명하면 훨씬 유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만약에 내가 알고리즘을 다루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그걸로 알고리즘만으로 알 수 없는 이 도메인 날리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요 두 사람. AI 시대, 어떤 아이가 살아남을까요? 네,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이게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성적 괜찮겠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너무 현실적이고 솔직해서 저도 엄마로서 참 공감이 가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뒤에는 사실 성적 고민보다는 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깊은 사랑과 불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모님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있잖아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나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이 AI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지식이나 반복적인 일은 AI가 훨씬 잘한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풀이 능력은 이미 AI가 인간을 능가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께 무조건 책 읽으라 외치는 것은 이 겉핥기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영상에 더 익숙한데,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지식을 쌓고 공부할 수 있지 않나요? 꼭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와 영상을 볼 때 뇌는 완전 다르게 작동합니다. 영상은 정보가 가공된 채로 수동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뇌는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책, 특히 인문고전 같은 이 호흡이 긴 책을 읽을 때는요, 완전 달라집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뇌 전두엽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죠. 이 단어의 의미가 뭐지? 이 문장 구조 왜 이렇게 됐지?
작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글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재구성하고 이 머릿속으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충동 조절, 계획 수립,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근육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읽기가 공부머리로 직결되는 이 과학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간의 관계를 엮어내는 통찰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이 통찰력은요, 내신 시험의 서술형 문제나 수능의 킬러 문항처럼 이 주어진 정보가 있을 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새로운 답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교실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은 비슷해도 이 깊이 있게 독서를 한 아이들은 이 맥락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독해력이 모든 과목 성적의 뿌리를 아는데 확신이 생긴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AI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실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질문을 던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준을 정하는 이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지만 인간의 본질과 역사와 윤리와 사랑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사유와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가, 특히 인문고전을 읽는 것이 이러한 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런 지혜를 간접 경험하고 시대와 상관없는 이런 변치 않을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아이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줘서 아이들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AI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 사회에서 소수 10%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8, 90%의 사람들은 AI의 지시를 따르는 이런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생각하는 사고의 주도권을 AI에게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보를 찾는 능력은 AI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이 지식 노동이 소멸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빨리 찾고 또 요약하고 암기하는 능력이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이런 챗봇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이런 능력이 인간의 놀라운 전유물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탐구 과제를 내주면 어디서 정보를 찾을까요? 네, 대부분 AI에게 자료를 검색하게 하고 또 그것을 요약하게 시킵니다. 그럼 아이는 이제 내놓은 결과물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짝 고쳐서 제출하죠.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사실 통째로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아이는 AI가 준 답을 정리하는 능력만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이 정리마저도 AI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단순하게 지식을 정보 처리하거나 반복 업무하는 노동은 가장 먼저 AI로 대체되거나 AI가 내린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매뉴얼화된 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생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락 문맥에 갇힌 아이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문맹이라고 하면 글자를 못 읽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AI 시대 가장 무서운 문맹은 바로 맥락 문맹입니다.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글 속에 담긴 깊은 의미, 어떤 숨겨진 의도, 역사적 배경, 인간의 심리적 동기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AI는 수많은 단어의 통계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AI는 감정이나 가치를 이해하지는 못하죠. 오직 인간만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고뇌에 공감하고 도덕적 딜레마를 함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순적인 고민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감하면서 인간의 맥락을 이해합니다. 책을 깊게 읽지 못한 아이는 AI가 내놓은 그럴듯하지만 영혼 없는 정보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감정이나 자극적인 정보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은 사실 사회생활과 리더십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조직이나 사회 문제 해결할 때 데이터만 보는 AI와 달리 사람들의 감정, 문화,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 문맥에 갇힌 아이는 이 중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질문을 잃어버린 아이는 결국 AI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즘 AI 활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같은 AI 활용하더라도 누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 답변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AI에게 뭘 물어볼까? 이것을 결정하는 힘이 바로 독서에서 나옵니다. 깊이 있는 독서는 아이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적인 호기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은 이 현상의 본질이 뭘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기준을 정해야 할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결국 좋은 질문을 생각해낼 사고의 미천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결국에 AI가 주는 질문에 답하거나 AI가 시키는 일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도성을 잃고 AI에 의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다. 네, 부모님들 AI 시대가 참 불안을 주죠. 하지만 동시에 또 기회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이에게 책 읽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세요. 이게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 거대한 시대적인 이 흐름 위에서 아이가 이 돛을 올리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아이는 사실 AI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AI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 손을 잡고 함께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